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물론 사람이 한평생 한결같을 수는 없겠지만 한순간에 180도로 변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 아내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이 좀 안 걸리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진 페인트 공으로 일을 하셨는데 퇴근하고 오시면 항상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아버지 몸에서 나는 그 페인트 냄새가 왠지 모르게 너무 정겹고 좋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제덕이 오늘 하루 종일 엄마 말 잘 듣고 있었어? 당연하죠. 오늘 말썽도 안 부리고 장난감 가지고 논 것도 제가 다 치웠어요. 그런데 아빠, 오늘은 아빠 얼굴에 꽃무늬가 생겼네요. 지난번에 구름 모양이었는데. 저희 아버진 옷은 물론이고 얼굴에도 페인트 자국이 항상 튀어 계셨어요. 어렸을 땐 그 자국이 꽃 모양이나 구름 모양 또는 강아지 모양처럼 보여서 너무 신기했답니다. 저희 아버진 저를 정말 아끼셨는데 밥 먹을 때도 항상 저한테 반찬을 양보해 주시곤 했어요. 제덕아, 너 이 계란이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 줄 아니? 이런 걸 많이 먹어야지 나중에 몸이 튼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것까지 다 먹어. 그럼 아빠는요? 내가 이거 먹으면 아빠는 먹을 게 없잖아요. 아빠는 김치가 제일 좋아.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고기 뚝딱이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더 먹어.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으이구, 아이 당신 안 그래도 힘든 일하면서 반찬을 제덕이한테 다 양보하면 어떡해. 기다려봐. 내가 계란 후라이 다시 해줄 테니까 당신도 꼭 먹어. 거기 있는 고기 반찬도 좀 먹고.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저희 집안은 항상 화목했어요. 하지만 그 화목했던 생활이 오래 가진 않더군요. 제가 9살 때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시다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를 박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내내 우시더군요. 안 돼, 여보. 나 당신 이렇게 보낼 수 없어. 당신 앞으로 살 날이 많았던 사람이잖아. 우리 제덕이랑 나눠두고 당신 혼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왜 다들 우리 아빠 사진을 보고 울어요? 우리 아빠가 도대체 어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오늘따라 우리 아빠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왜 오늘은 얼굴에 그림이 없지? 엄마, 나 아빠 얼굴에 뽀뽀할래요. 네? 내가 아빠한테 뽀뽀해주면 아빠가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덕아,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셨어.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아빠랑 뽀뽀도 할 수 없단다. 아빠는 이제부터 우리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사실 거야. 왜요? 우리 아빠가 왜 하늘나라에서 살아요? 그럼 나도 하늘나라로 갈래요. 나도 가서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제덕아, 우린 이제 아빠랑 같이 살 수가 없어.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지 아빠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제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 완전히 이해한 건 한참 후였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서 야채를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끝나고 항상 어머니의 가게에 가서 옆에서 숙제를 하곤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줌마, 여기 상추 좀 한 봉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와주세요. 손님들 중에선 진상 손님도 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줌마 손님이 가게에 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 고추 맛있어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야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만 줘봐요. 한번 먹어보게.
자, 여기 하나 드셔보세요. 적당히 맵고 신선해서 맛이 좋습니다. 음, 먹을만 하네. 그럼 당근도 좀 깎아줘봐요. 어떤 거 밍밍하고 영 맛이 없더라고. 샀는데 그런 거 걸리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당근도 하나 깎아서 잘라드렸는데 손님이 먹고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님, 당근 맛이 괜찮죠? 어때요? 몇 개 드릴까요? 아니, 맛은 괜찮긴 한데 당근으로 해 먹을 게 뭐 있어야지.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나저나 이번엔 고구마나 좀 깎아줘 봐요. 생으로 먹었을 때 맛있어야 쪘을 때도 맛있더라고. 고구마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면 못 깎아드려요. 아유, 살게. 사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 저희 어머니가 고구마도 하나 생으로 깎아서 잘라드렸더니 이번엔 그 아줌마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는 겁니다. 내가 산다고 약속했으니까 사긴 사야겠지. 그럼 나 고구마 딱 한 개만 줘요. 뭐라고요? 고구마를 한 개만 달라고요? 한 개씩은 안 팔아요. 아니, 내가 딱 하나만 쪄먹고 싶어서 그래. 내가 워낙 적게 먹는 사람이라 많이 사봤자 상하기만 하고 버려야 되거든. 결국 저희 어머니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고구마 하나를 봉지에 넣어주시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맛 좀 본다는 핑계로 공짜로 먹을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낮술을 먹고 휘청거리면서 지나가다가 저희 어머니가 진열해 놓은 야채를 발로 툭 찬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진열돼 있던 야채들이 쏟아졌는데 아저씨가 에이씨, 이게 뭐야? 하면서 야채를 마구 밟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저씨한테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파는 야채를 왜 밟아요? 왜 야채를 다 못 쓰게 만드냐고요? 넌 또 뭐야? 조그만 게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그러자 저희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저씨,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하세요. 내가 지금 그 야채를 팔아서 우리 아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그걸 쏟는 걸로도 모자라. 밟았으면 사과하고 물어주기라도 해야죠. 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 아주 쌍으로 날 짜증나게 하네. 아줌마, 내가 여기서 장사 못하게 소문내버릴까? 아줌마 아예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줘. 결국 시장 상인분들이 나서서 아저씨한테 같이 따져주고 화를 내주시는 바람에 결국엔 사과를 받고 야채값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날 속상해서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살다 보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어쩔 땐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절 키우기 위해 그런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도 참아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대학에도 들어가고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30대 초반에 친구 결혼식에 피로연을 갔다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말갈량의 기질이 있었지만 참 재미있는 성격이라 과묵하고 내성적인 저한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내를 보자마자 그 싹싹한 성격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면서 자그마치 2억 8천만 원을 주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걸 듣고 너무 깜짝 놀라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이거 어머니가 여태까지 야채 장사하면서 힘들게 모으신 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엄마 돈 있으니까 받아도 돼. 나중에 내가 쓸 노후 자금 빼고 너한테 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 모자란 돈은 대출 받으면 되니까 이건 그냥 어머니 쓰세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내 마음 알 거다.
결국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2억 8천만 원의 돈을 보태 신혼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혼수를 해오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는 워낙 애교 있는 성격이라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네 가게에도 같이 가서 장사를 도와주곤 했어요. 손님, 시금치랑 청양고추 필요하시다고요? 아유, 오늘 진짜 잘 오셨네. 오늘 시금치가 엄청 싱싱하거든요. 그리고 이 청양고추가 진짜 매워서 입맛 싹 당기는 맛이에요. 이런 거 라면에 하나씩 썰어서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힌 거 아시죠? 자, 그럼 청양고추 2,000원, 시금치 3,000원 해서 총 5,000원입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렇게 아내는 손님한테 시금치랑 청양고추를 팔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신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와, 어머님, 저 5,000원 벌었어요. 저 진짜 잘했죠? 저 앞으로 어머님이랑 같이 장사해야 될까 봐요. 역시 가족끼린 닮는 건지 저희 처가 식구들도 성격이 다 좋았습니다. 한 번은 장인어른이랑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징그러워서 지렁이를 낚싯바늘에 잘못 끼우니까 장인어른이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구, 아이 남자가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야지. 자, 내가 지렁이 끼워줄 테니까 이걸로 한번 던져봐.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낚싯바늘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낚시를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뭐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길래 낚싯바늘에 들어 올렸는데 세상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혀 있더라고요. 우와, 잡았다! 잡았어! 아버님, 제가 물고기를 낚았어요. 이야, 우리 정서방이 재주가 좀 있는걸? 그런데 자네 이 물고기 이름이 뭔진 아나? 이게 바로 횟집에서 자주 보는 우럭이야, 우럭. 그럼 제가 방금 우럭을 낚은 거예요? 와, 낚시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재밌지? 그럼 2마리만 더 낚아봐. 2마리는 회 떠서 먹고 1마리 매운탕 끓여 먹게. 그날 낚시가 끝난 후 처가에 가서 같이 잡은 우럭을 먹으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랑 낚시하신 게 재밌으셨는지 장모님한테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신 우리 사이 너무 혼자만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자고로 사이사랑은 장모인데 이러다가 당신한테 다 뺏기겠어. 자네, 나도 자네를 엄청 예뻐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자네 장인만 좋아하지 말고 나도 좀 좋아해줘. 그럼요. 당연히 어머님도 좋아하죠. 전 저희 처가 식구들 전부 다 좋아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멋있는 처제도 너무 좋아해요. 처가 식구들이 다들 성격이 좋다 보니 처가에 갈 때마다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처제도 저를 정말 잘 따라서 제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처제가 다니는 고시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집에 가기 전에 처제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줄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느라 바쁜가 보다 하고 커피나 사러 카페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처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제, 여기서 뭐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 형부, 저 하루에 4시간씩 여기서 알바하거든요. 그런데 형부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전에 손님이 몰려드는 바람에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제한테 수고하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는 아내한테 처제를 본 일을 얘기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걔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의젓하고 뭐든지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애였어. 보나마나 이번에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신세지기 싫다고 그러는 거겠지 뭐. 여보, 그러면 우리가 처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고시원비라도 좀 도와줄까? 하루에 4시간이면 꽤 긴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내랑 같이 처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으로 찾아가 밥을 먹자고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셋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며 밥을 다 먹었는데 처제가 대뜸 지갑을 꺼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언니랑 형부가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밥값은 제가 쏠게요. 뭐? 처제가 돈이 어딨어. 오늘은 우리가 사주려고 온 거니까 지갑은 도로 넣어도. 그리고 처제, 이건 3개월치 고시원비야. 이것도 내가 형부로서 주는 선물이니까 이걸로 고시원비 내고 아르바이트는 그만둬. 공부할 시간 아깝잖아. 네?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처제가 경찰 공무원에 합격하는 모습 꼭 보고 싶어서 그래. 그나저나 처제 진짜 대단하네. 인생이 걸린 공부라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도와달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진짜 대단해. 아휴, 저희 부모님은 저 대학까지 보내주셨으면 됐죠.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내 처제지만 진짜 멋있는 여자라니까. 나중에 처제랑 결혼할 사람은 진짜 대박이다, 대박.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저희 아내가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뭐야, 당신 내 동생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야? 나 조금 질투나려고 그러네. 자, 더하면 내가 괜히 서운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딱 여기까지만 하라고. 으이구, 당신도 참 질투할 걸 질투해라. 그날도 셋이서 얼마나 배꼽 빠지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 만나 제 삶이 훨씬 행복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땐 너무 기뻐서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결국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케이크를 사들고 처가에 가서 축하 파티도 해줬답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처제, 합격 축하합니다. 처제, 얼른 촛불 불어, 얼른. 그러자 처제가 촛불을 후 하고 불고선 밝게 웃으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부, 저 오늘 진짜 감동했어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처제한테 형부는 세상에 나 하나뿐인데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처제,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나쁜 놈들 때려잡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래. 그리고 이건 상금이야, 상금. 내가 처제한테 주는 축하 상금. 네? 축하 상금이요? 그래. 처제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친구들이랑 술 한 잔도 제대로 못 먹고 쇼핑도 안 해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이젠 또래 친구들처럼 화장도 좀 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예쁘게 가꾸고 옷도 마음에 드는 걸로 사 입어. 그러자 처제는 너무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렇게 처제는 원하던 경찰 공무원 시험에 붙었고 저희 아내도 몇 달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까지 낳아주니 네가 우리 집의 보물이구나, 보물이야. 어머님, 저 육아 책으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완전 초보니까 어머님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원래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단 어머님한테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육아 간섭하면 싫어한다던데. 그게 무슨 간섭이에요. 경험이 많은 어른들한테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우리 그 일을 한번 보세요. 진짜 훌륭하게 잘 컸잖아요. 이게 다 어머님이 그 일을 잘 키워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어머님한테 배워야죠. 아내는 저희 어머니랑 진짜 친하게 지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부턴 툭 하면 저희 어머니랑 영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영상 통화로 어머니한테 저희 아들도 보여주고 둘이서 수다를 어찌나 오래 떠는지 막 1시간씩 통화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잘 지내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몸이 조금 안 좋으셨거든요. 혈압도 있고 다른 지병도 있어서 가끔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는 그때마다 찾아가 저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 어머님이 또 입원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저 어머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 마세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 며칠씩 입원하면 괜찮아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저랑 아내가 야채 가게 그만두시라고 했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도 많이 올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아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일도 집안일도 그리고 엄마 노릇까지 다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었대요. 저도 아내가 워낙에 그동안 잘해왔던 걸 알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면서 취미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를 자주 만나기 시작하더군요. 평일에도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고 주말에도 친구들이랑 나가서 재밌게 놀다 오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주말에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저한테 영상통화를 건 겁니다. 영상통화를 받아보니 아내랑 제일 친한 친구인 지숙 씨 얼굴이 보이더군요. 재덕 씨, 안녕하세요. 저 지숙이에요. 제가 오늘 경이랑 날 잡고 수다 좀 재밌게 떨어볼까 하는데 오늘 하루만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침 저희 남편도 출장 가서 오늘 없거든요. 아유, 그럼요. 결혼하고 나서 자주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밤새도록 수다 떨면서 회포 좀 풀어보세요. 지숙 씨랑 같이 있다고 하면 저야 안심이죠. 그렇게 그날은 아내가 지숙 씨네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내가 갑자기 오밤중에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 미영이라고 나랑 지숙이랑 같이 아는 친구가 있거든? 그런데 걔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셔서 지숙이랑 같이 장례식장에 좀 내려가려고. 지숙이가 차 끌고 나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집에 올 때도 지숙이가 데려다 줄 거야. 그날 정말로 지숙 씨가 차를 끌고 저희 집 앞까지 아내를 데리러 왔길래 저는 지숙 씨한테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에도 그 지숙이라는 친구랑 자주 어울리더군요. 그런데 처음엔 일만 하던 아내가 친구랑 잘 어울리는 모습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턴 조금 도를 지나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주말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한테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지숙 씨랑 쇼핑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또 지숙 씨야? 평일에도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주말엔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면 안 돼? 하지만 아내는 이미 한 약속이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아들을 데리고 혼자 어머니한테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간 전 너무 속상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야채 가게 좀 그만두세요. 거기서 버는 돈 제가 어머니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아들인데 설마 어머니 한 명 못 책임지겠어요? 아니야. 너도 애 키우면서 사느라 힘들 텐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짐이 될 수가 있겠니? 내가 무슨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결국 저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신 것 같길래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더니 별로 걱정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제가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드려야겠다고 아내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보약을 지어드린다고? 아니, 아프면 병원을 가시면 되지. 쓸데없게 뭘 그런 데 돈을 써. 쓸데없는 데라니.
우리 어머니가 기러기 세하셔서 보약 한제 해드리겠다는데 그게 왜 쓸데없는 돈이야? 아니, 난 솔직히 보약 같은 거 돈 낭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보약이라는 거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비싸기만 하잖아. 그래서 당신이 별로 효과도 없는데 돈 날릴까 봐 그러지. 효과가 있든 없든 어머니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면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돈보다 그 돈이 훨씬 값어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보약을 해드리든 말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어? 결국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보약을 지어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보약해드리는 돈도 아깝다고 하는 아내를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또 일하다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깜짝 놀라서 바로 내려갔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수액을 맞고 괜찮아지셨더군요. 저는 너무 걱정되고 속상해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지금 일하다가 쓰러지신 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야채 가게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랑 같이 지내요. 저 진짜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겠단 말이에요. 난 괜찮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나저나 난 내 몸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너 혹시 애미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네? 무슨 일이라뇨? 저희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래?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내가 며칠 전에 도윤이랑 통화를 했는데 도연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도윤이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요? 아니, 도윤이가 대뜸 자기한테도 삼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구나. 그날 도윤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손잡고 있는 걸 봤대.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삼촌이라면서 인사하라고 그랬다더라. 나한테 자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어서 삼촌이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니? 뭐라고요? 정말 저희 도윤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그렇다니까 그러네. 아무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요즘에 도윤이 애미가 하는 행동이 좀 많이 이상하지 않니? 예전엔 그렇게 나한테 살갑게 굴던 애가 요즘엔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날 아예 시애미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너 저번에 명절 때도 봤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전화통만 붙잡고 누워 있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람 좀 써서 알아보려고 한다. 넌 요즘에 출장도 많고 일하느라 바쁘니까 내가 한번 알아보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라. 저희 어머니는 아는 사람 아들 중에 사람을 써서 아내 불륜 증거를 잡아낸 사람이 있다면서 저희 아내한테도 그런 식으로 알아보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많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제발 아내한테 그런 끔찍한 비밀이 있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밤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왔어? 아, 오늘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다고 하셔서 급하게 내려갔다 왔어. 아휴, 어머님 왜 맨날 몸이 안 좋으셔? 그럴 거면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하시던가. 왜 귀찮게 당신을 자꾸 오라가라 해? 뭐? 귀찮아? 그래, 당신 말 잘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번거롭고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당분간 우리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는 게 어때? 우리 집에서 모시면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도 좀 받고 하면 좋잖아. 뭐라고? 아, 싫어. 그러다가 만약에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내가 집에서 어머니 간병해야 되잖아. 아, 나 그런 거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지 마시고 거기서 입원하시라고 그래. 아, 진짜. 내가 이 나이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겠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잠깐 모시는 것도 안 돼? 자식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자식이지. 내가 자식이야?
솔직히 어머님이 날 낳아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어머님을 모셔야 돼? 그리고 나 이 좋은 집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싫단 말이야. 뭐라고? 당신 뭔가 착각하나 본데 당신 지금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 덕분이야. 우리 어머니가 야채 가게에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식이랑 며느리 편하게 살라고 집값에 보태주신 거라고. 당신 지난번에 우리 집값 많이 올라서 좋다고 난리 쳤지?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런 집 가질 수나 있었는 줄 알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 당신한테 잔소리 한번 하신 적 없었고 친딸처럼 항상 뭐든지 챙겨주러 가셨잖아. 그런데 당신은 병원 다니시는 동안 잠깐 모시는 것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 못하겠다, 왜? 당신이 못하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우리 어머니가 걱정돼서라도 모시고 와야겠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 알겠어? 그렇게만 해봐. 당신 어머니 모셔오면 나하고 바로 이혼이야. 나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사니까 어머니 모셔오면 나랑 당장 이혼인 줄 알라고. 하다 이혼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처음에 어머니가 저희 아들 말을 듣고 아내를 의심했을 땐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어쩌면 그 의심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가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얼른 나오길 바랬어요. 생각보다 결과물을 봤는데 꽤 오래 걸리더군요. 거의 3주 정도 기다린 후에야 어머니한테서 조사한 내용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 오늘 바로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고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어머니 집으로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라고? 당신 내가 지난번에 똑똑히 말했지? 어머니 마음대로 모시고 오면 이혼이라고 얘기했잖아. 당신 진짜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당신이라는 사람 진짜 못됐다. 아무튼 이혼이고 뭐고 이따가 어머니 오시면 얘기해. 알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 8시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 저희 어머니가 멀쩡한 모습으로 집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아프시다면서 멀쩡하시네요? 난 또 이가 하도 어머님을 모시자고 하길래 아예 거동도 못 하시는 줄 알았죠. 왜? 넌 내가 거동도 못할 정도로 잘못됐으면 좋겠냐?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저도 어머님이 건강하신 게 좋죠. 그럼 어머님 지금 몸 괜찮으시니까 굳이 저희 집에 안 계셔도 되겠네요. 요즘에 이이가 자꾸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신다고 해서 저 솔직히 당황스럽거든요. 어머님도 평생 사시던 고향에 사시는 게 낫지. 저랑 같이 사시는 거 좀 불편하시잖아요. 아, 넌 나랑 같이 살기가 그렇게 싫었구나. 그런데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말이 길어지면 수상한 게 있는 거라던데. 너도 혹시 수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너 우리한테 잘못한 거 있니? 없니? 제가 무슨 잘못을 해요? 저 우리 도윤이 키우느라 바쁘고 우리 가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아휴, 갑자기 오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왜 저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세요? 혹시 몸이 아프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디 문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래, 네가 끝까지 오리발 내미니까 어쩔 수가 없겠구나. 얘따, 이거나 받아라.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가방 속에 있던 걸 한 움큼 집어 아내한테 뿌려버리시더군요.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그것들을 보니 아내가 외간 남자와 함께 있는 불륜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싹싹하던 네가 왜 이렇게 변했나 싶었더니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어. 너 밖에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내가 어떻게 눈치채는 줄 알아? 바로 우리 도윤이 때문에 눈치챈 거야. 너 도윤이한테 그놈이랑 같이 있는 거 들켜놓고선
삼촌이라고 했다면서? 왜? 이제 8살밖에 안 된 애라서 그렇게 말하면 모를 줄 알았냐? 그리고 내 아들이 왜 아들인데 우리 손주한테 삼촌이 어디 있어? 둘러대더라도 좀 제대로 둘러댔어야지. 얼마나 우리 아들을 우습게 봤으면 손주한테 그렇게 대충 둘러댈 수가 있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친구예요, 친구. 뭐? 친구? 넌 친구랑 이런 불경스러운 데를 다니냐? 내가 여태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 진짜 착하고 예쁘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다 완전히 가면이었구나. 너라는 인간은 애초에 사람인 척하는 짐승이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싹싹 비는 아내를 보고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줄은 몰랐고 저렇게 인정까지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못 모신다고 한 거였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면 당신이 마음대로 그놈 만나러도 못 가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랬던 거였네. 그래서 나한테 이혼한다는 얘기까지 꺼낸 거야?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솔직히 여태까지 우리끼리 살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사시면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 사람이랑 더 편하게 만나고 싶어서 모시지 말자고 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도대체 누가 믿어? 그나저나 너 진짜 대단하다. 처음엔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인 척 하더니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어? 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바람을 펴도 너만큼은 바람 안 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내 뒤통수를 이딴 식으로 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솔직히 말해. 그놈이랑 어디서 만난 거야?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여보, 진짜 미안해. 나 그냥 지숙이가 소개시켜줘서 만난 거야. 사실 지숙이가 남편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었거든. 그런데 자꾸 나한테도 애인 한 명 만들어 보라고 꼬시길래 그 남자 지인을 소개받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오래 만나지도 않았어. 딱 3달 만났단 말이야. 딱 3달? 그럼 지난번에 지숙이네 집에서 논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네. 그것도 3달 안 된 일이니까 지숙이랑 짜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너 설마 장례식장 간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냐? 미안해. 지숙이가 자기가 알리바이 대줄 테니까 편하게 커플끼리 놀자고 해서 그랬어. 그냥 몇 번 그렇게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결혼 전에 파릇파릇했던 20대 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나 진짜로 그 사람은 재미로 만난 거고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진짜로 딱 3달밖에 안 만났다니까. 오래된 관계도 아닌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가 그놈이랑 3달을 만났든 1달을 만났든 어쨌든 내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닌 건 사실이잖아. 난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러자 아내가 이번엔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어머님이 한 번만 이해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래도 어머님은 저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그동안 친딸처럼 어머님한테 잘했는데 저 내쫓지 말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보구나. 내가 아까도 말했지? 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난 하나뿐인 내 아들이 짐승이랑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나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기서 나가. 당장 안 나가? 어머니, 어머니. 아내는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매달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칼같이 외면하시더군요. 결국 아내는 제 손으로 저희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날 친정에 갔으면 진작에 장인 장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을 텐데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아마 찜질방 같은 데 자러 갔나 보더군요.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아내의 불륜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다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가 딸을 나름대로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자네를 배신하고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정말 몰랐어. 그동안 자네가 우리 딸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우리한테도 친부모 대하듯이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딸이 뒤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서 숨고 싶네. 딸을 이런 망나니로 키운 내가 죄인이야. 자네, 그래서 우리 딸이랑 이혼하겠다고? 그래, 우리 딸이 그런 짓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잡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자네한테 우리 딸이 참고 살라는 몹쓸 짓은 내 도저히 못하겠네. 그러니까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안고 주무시고 저는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믿었던 아내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너무 분해서 술을 마셔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이 소식을 들은 처제가 저한테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나갔더니 처제가 울면서 저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형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희 가족 대표로 형부한테 사과할게요. 저 솔직히 여태까지 살면서 형부같이 좋은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했었고 저도 형부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언니가 형부랑 살다 보니 형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나 봐요. 옛말에 호강에 겨 요강에 똥 싼다는 말이 있죠. 제가 보니까 저희 언니가 딱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처제가 사과할 거 없어. 처제는 좋은 사람인 거 내가 다 아니까. 다 그 인간이 잘못한 건데 처제가 동생이란 이유로 이럴 필요는 없잖아. 아니요. 가족이 잘못한 거니까 저도 사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솔직히 언니가 너무 괘씸해서 간통죄가 폐지만 안 됐으면 제 손으로 언니를 감방에 쳐넣고 싶어요. 형부, 저랑 저희 부모님이 형부를 그동안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죠? 언니 하나 때문에 이제 형부랑 남남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형부한테 미안해서 절대 우리 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형부, 우리 언니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우리 언니는 형부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가족 모두가 울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니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아내만 아니었으면 계속 서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아내 한 명 때문에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난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랑 이혼하기는 싫었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 절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용서를 못 해주겠다고 하자 이번엔 아예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당신, 내가 그 남자랑 만나는 사진 찍고 대화 내용 녹음한 거 불법인 건 알아? 어차피 그거 증거로 채택도 안 되거든? 그래서 그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 사진들이랑 녹음 파일들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네가 그놈이랑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가랑잎으로 눈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줄 알아? 그러고 보니 그 남자도 유부남이지? 넌 그냥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상간녀일 뿐이야. 알겠어? 넌 평생 상간녀 꼬리표나 달고 다녀. 그리고 누가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알겠어? 그 후에도 몇 번 더 아내가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끝까지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혹시나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봐 제 옆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더군요. 그 후 저는 그 지숙이라는 친구의 남편한테도 연락을 해서 모든 사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재덕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 재덕 씨 아니었으면 저희 와이프가 저 몰래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계속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혼자 바람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 친구까지 물들게 했다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재덕 씨, 저 그 인간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저 몰래 그딴 짓 한 거 가만 안 둘 거라고요. 그 이후 그 집안도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군요. 지숙이란 여자도 결국 남편한테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해서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한테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죠. 전처는 상간남의 아내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끼리 해서는 안 될 짓을 같이 어울려서 하더니 결국엔 둘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이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후 저희 어머니는 저와 제 아들을 위해 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을 돌봐주기 위해 과감하게 장사를 접으시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 역시도 그 결정에 두 팔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가 자주 아프셔서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전처가 없는 빈자리를 저희 어머니가 채워주고 계시답니다. 얼마 전엔 전 처제한테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부, 잘 지내시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전화해봤어요. 저 형부가 저희 언니랑 이혼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형부같이 좋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형부, 저희 언니는 요즘에 가족들도 다 외면하는 바람에 맨날 술 마시고 저한테 제발 만나달라고 전화하는데 제가 그냥 다 무시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저희 언니 같은 사람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도윤이 양육비 보내느라고 다시 취직했는데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는 거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요. 형부, 우리 언니 때문에 화도 많이 나시고 상처도 받으셨을 텐데 앞으로는 행복하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가족한테까지 완전히 팽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좋은 부모와 좋은 동생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열불이 터져서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 시장에서 야채 판 돈으로 아들 며느리 잘 살라고 집값에 보태주시면서 헌신하셨던 분인데 그런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 집에서 잠깐 모시자는데도 이혼 소리까지 했던 아내를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바람이라는 게 무서운 건가 봐요. 순간의 즐거움에 빠져선 눈앞에 있는 걸 아무것도 못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사람을 써서 증거를 잡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으면 저는 눈뜨고 당할 뻔했는데 역시 어머니는 위대하고 현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의심 가는 상황이 있다면 한 번쯤 뒷조사를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한테서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